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운동권에서도 아주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당은 보수당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노동자 농민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던 노동자 농민의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는 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 사회주의 건가요? 사회의 붕괴였죠. 소련 붕괴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중국도 가고 네. 가보니까 이 참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선전선동으로만 잘못 들었다. 그럼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럼요. 운동하는 네. 분들은 1980년대만 해도 잘 사는 줄 알았죠. 3프로TV 특별기획 내가 본 김문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꽤 오랜 예전부터 인연이 깊으셔서 물론 이제 후보니까 좋은 이야기 중심으로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을 좀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TV 토론 중이시고 네, 이 TV 시간에. 토론 준비 중이시고 이따 8시에 예. 그 세 번의 TV 토론 중에 마지막 TV 음. 토론을 하게 됩니다. MBC에서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짬이 나서 제가 예. 여기 들렀습니다. 박 실장님이 계속 옆에서 수행하셔야 되니까 짬이 네네. 없는데 네, 오늘 TV 토론은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별도의 이제 네, 그 팀이 가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 네. 잠깐 시간이 나셨군요. 네. 김문수 후보님하고는 뭐 언제부터 인연이 되셨어요? 제가 재수하고 이제 81년에 서울대 들어갔는데 네. 그 봉천동에 살았어요. 근데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누나가 어느 날 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소개시켜 준다고 갔는데 그때 대학서점이라고 관악구청 맞은쪽에 서점을 예.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는 당시에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도로코 노조를 하다가 아. 거기서 잘리고 예. 삼천교육 때문에 피신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생계 생계를 수단으로 해야 되니까 서점 운영을 학교 하든. 앞에서 이제 서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서점 가면 늘 김문수 후보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이 또 도로코 노조 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소개를 해줘서 그 서점에 가서 뭐 도서관처럼 제가 거기 있는 책 최신 책들 다 보기도 하고 뭐 밥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예, 그 서점 매출에는 별 도움이 안 되셨군요. 아니 매출에는 뭐 크게 도움은 안 됐겠지만 저 나름으로 열심히 거기서 책을 샀습니다. 책도 읽기도 하고. 그럼 그 이후에 계속 김문수 후보님하고는 정치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실장님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서점에 이제 드나들면서 책도 보고 하면 이제 벌써 읽는 책이 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한 켠에 이제 약간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방에서 그 또 번역도 열심히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광민사라고 김문수 후보가 예, 광민사라고 이태복 씨가 하던 출판사가 있었는데 예. 이태복 씨는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있었던 관계된 사건이 이제 항림 사건이라고 1980년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다 연결이 되니까 예, 거기서 그 책을 내는데 이제 8시간 노동제, 뭐 노동조합, 뭐 이런 그 책들을 번역하면 이제 제가 옆에서 교열도 봐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김문수 선배는 삼천교육대 체포를 피해서 예. 81년에는 이제 수배가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후에 이제 계엄도 해제됐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서점도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특징적인 모습은 그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기사 안 드는 기사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신문사에? 신문사에. 왜 그 신문사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이제 어느 기사가 이게 잘못됐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다 이제 전화를 거신 저거 전화 걸어서 무슨 그 뭐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화를 거세요. 항의 전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보면 댓글이에요. 그러네요. 인터넷 시대의 댓글인데 그러네요. 그때는 전화를 걸고 그리고 또 이제 서점하면 예전에는 행상 아줌마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중간중간에? 네. 그러면 이제 왜요? 뭐 파시려고? 떡을 광주리에다 이렇게 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버스에만 올라타도 물건 팔고 지하철에도 그렇죠. 물건 팔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오는 아줌마 계속 오잖아요. 음. 근데 이제 싫다 내색 안 하고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봐도 계속 오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사주면 또 더 오시니까. 네, 그래도 그런데도 계속 사주시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떡은 나눠 먹었겠네요. 그럼 마음이 또.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 많이 얻어 먹는데 따님이 이제 동주라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 따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삐약삐약 할 때 음. 그때도 이제 그 밥하고 이렇게 싸갖고 오면은 그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현미밥 이런 것도 싸갖고 오셨어요. 그 따님이 밥. 아니 사모님이. 아, 네네. 네, 그러면 제가 그것도 뺏어 먹고 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같이 일하신 겁니까, 김문수 후보님하고? 아니 아니면? 저는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음. 그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8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방용석 씨라고 원풍모방 노동조합 위원장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해서 노동자 복지협의회라고 만들었고 그래서 그 노동자 복지협의회가 최초로 그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조직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선호련이 되고 그게 그 전노협이 되고 그 민노총이 지금 돼가는 거죠. 예. 예. 뭐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고 좋은 옛날이었겠네요. 고생스럽게는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저 김문수 후보도 열심히 운동권에서 생활을 했었고 뭐 이제 박 실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른바 민주화되고 나서는 이제 서로 내가 그동안 이제 추구했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뭐 전향, 뭐 반성 내지는 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운동권에서도 아주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이었구나. 네. 그런데 지금 당은 보수당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내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사회주의 붕괴 때문인데 예.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그 노동자 농민들 우리가 뭐 늘 입에 달고 있던 네. 노동자 농민의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는 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극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극보수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1948년 만든 헌법에도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치는 게 그렇게 극보수는 아니죠. 서로 나눠 갖고 네. 배분하고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이념이라면 그게 네.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했었다가 이게 그게 아니야 자유경쟁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도태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가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네.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 건가요?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였죠.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로부터 멸망하고 소련 붕괴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중국도 가고 네. 소련도 가보잖아요. 러시아죠 이름이 바뀌어서 가보니까 이 참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선전선동으로만 잘못 들었다. 그럼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럼요. 운동하는 분들은 1980년대만 해도 잘 사는 줄 알았죠. 못 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게 다 거짓말이다. 알았죠. 사회주의가 못 살 리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뺏기는 걸 안 뺏기면 잘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 그 상식적인 논리로 빼앗긴 거, 익스트랙티브가 네, 예. 아니면 그 잘 산다.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 못했던 거는 이 국유화를 하면 그 관리자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열심히 일 안 하게 되죠. 국유화를 네네. 하면 내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할 것 같은데 네.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의 시선에서는 네. 야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건 안 했죠. 왜냐하면 뺏기는 것을 안 뺏기면 잘 산다. 이거 아주 단순한 논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가가 뺏어가고 뺏어간다. 수탈하는 거니 네. 그거를 못 뺏게 하면 잘 사는 거지 뭐 더 생각할 게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럼 국가가 뺏어간다 이거예요. 예. 사회주의는. 그들 나름대로 또 그렇기도 네. 하고 생산량 자체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어느 회사에서 잘리면 시장경제는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당과 국가가 딱 정해서 너 아웃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비참한 노예 체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뭔가 생각을 바꿨군요. 네,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남 눈에는 왜 저렇게 현실에서는 그게 극명하게 안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약간 원리주의적인 그런 그렇구나.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쪽 정치 세력이 돼서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를 완전히 반대 얘기하기가 되게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반성을 하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를 내가 했었던 시간만큼 잘못된 걸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네. 그 후보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용기 있는 그 용기가 필요했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맺고 있던 인간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날 갑자기 다른 얘기 해봐요.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만 만나자. 실제로도 뭐 배신자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신자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하는데 배신한 결과 누구를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건 아니에요. 한 번도 김문수 후보도 그 심상정 일 다 지켜줬을 뿐 아니라 고문 받을 때, 네, 고문 받을 때 그 이후 그 사람으로 이 후보로 인해서 뭐 잘못됐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너 왜 생각이 바뀌냐 이렇게 날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저로 인해서 갑자기 뭐 잘못됐다거나 이쪽으로 왔으니까 저 누구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그거에 매진한다. 팔로우ing 나를 따르라 이거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할 때 네. 체포돼서 그 당시에 뭐 심상정 그 뭐 선오련 사건에 이제 그때도 이제 운동권의 주체였나 보죠. 네. 어디 있는지 불라고 했는데도 뭐 끝까지 불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견뎠다라는 실제로는 딱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다 비밀로 하고 사니까 하려고 얘기하려고 해도 몰랐을 것이다. 네네.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야기하지 않던가. 요즘도 꿈에도 나와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본인이 고문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요? 사석에서? 구리줄로 이렇게 막 묶여서 많이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조금만 전해주세요. 그래도. 그 선오련 사건 때 이제 그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그 경찰에 그런 게 있으니까 주동자들 이렇게 전기 고문하는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앉으면 이거 구리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기를 띡띡 울리면 팍팍 깨구리 뛰듯이 뛰고 막 그 오줌도 안 나오고 이랬다 이런 정도 얘기. 그런 게 자행됐었군요. 네. 그 당시는 진짜 원시적 폭력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독재 민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우리 머릿속에 사회주의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단계 혁명론이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사회주의가 좋다 하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이기 당시는 때문에 민주주의도 못했던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더 나가려고 할 시점에 사회주의가 붕괴되면 정권이 무너져서 네, 안 가게 된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다.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신기해하는 포인트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그래도 도지사도 오래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재테크를 안 하셨나? 재테크가 뭐 이제 일부러야 안 하셨겠으나 뭐 좀 그렇다. 왜 그러지? 네.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재산이 뭐 평균적으로 보면 적은 재산은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 정도 연세 오랜 기간 동안 고위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 이상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그 이분 보면 일에 많이 몰두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로코에서 첫 번째 했던 파업이 월급 제날받기. 왜냐하면 25일날 월급을 주는데 그날부터 나갈 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회사에서도. 네. 근데 회사는 또 늦게 주면 그때 이자율이 뭐 12% 이상이었으니까 며칠이라도 늦게 주면 좋다. 늦게 주면 이익이고 그래서 늦게 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걸 파업을 해가지고 제 날짜에 좀 달라. 제 날짜에 받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민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요즘엔 참 청렴하고 그렇구나라고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네. 이거 경제에 참 신경을 안 쓰시고 경제보다 다른 이념을 더 중시하시는 분인가 싶으면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후보로서는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 근데 이제 재테크를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도 경제가 네. 원래 이코노미가 그 가정 경제를 뜻하는 말이 이제 이 사회적인 거로 그 쓰이고 있는데 이분은 사회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컨대 삼성전자 앞에 그 진입로가 그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이걸 공장 진입로? 저기 그 수원에 공장 진입로. 예. 좁았는데 이걸 넓혀주자. 이거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래서 아니 삼성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걸 잘해줘야지. 그리고 그 이상 그 국가가 삼성으로부터 받는데 난 근데 삼성 편이다. 나는 LG 편이다. 나는 SK 편이다. 근데 거기서 돈 안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쓴 거고 SK 하이닉스 증설 문제가 논란이 돼 있을 때도 전폭적으로 증설해야 된다.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하는데 규제 철폐 막 이런 걸 외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규제 철폐에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 규제 철폐돼 가지고 거기 폐수 그 한강 상류 지역이니까 그 반도체 공장에 세척을 하게 되면 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거를 싹 그 가공을 해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맑은 물 가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없애되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 하여튼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라인을 증설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라인 증설하게 하고 그 하나하나가 규제를 푸는 거고. 그거는 도지사가 맘먹으면 풀고 또 그게 들고 아니에요. 하나 보죠?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각 다른 지방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막으면 다른 데로 지방으로 올 거 아니냐.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막으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법규에서 못 짓게 만드는 거를 그렇죠. 그걸 도지사가 가서 짓게 해주쇼라고 하면 네. 그걸 해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칙인데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후보가 얼마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잖아요. 네. 그게 명칭이 옛날에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노동쟁의 위주로 가던 게 이제 고용 위주로 갔어요. 요새는 약칭을 고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 관심의 초점이 그 노동쟁의에서 고용으로 옮겨졌듯이 지금 사회 화두가 일자리잖아요. 지금 착취, 수탈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별로.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를 위해서 그 대만이 벌써 TSMC가 뭐 삼성을 뭐 주문형 반도체에서 능가했느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회 컨셉이 바뀌면 규제하는 법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법은 그대로 있으면 그 법은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 법을 바꿔야죠. 근데 그 법을 바꾸는 건 맞지만 도지사가 가서 설득을 해서 예를 들면 바꾼 거죠. 법을 바꾼 거예요? 네네. 그 수도권 정비법에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예외 조항에 넣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해주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 지금 120만 평 그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미군 기지를 다 평택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럼 군사 기지 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100만 평씩 지원해주고 땅값 얼마 안 받는데 그 외국으로 나가려는 걸 여기다 해라 해서 이제 토지 조성비만 받고 원가에 그냥 준 거예요. 원가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건 다 받긴 받는데 이것도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도권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데 아까 군사시설 그 보호 내지는 그 지원에 관한 그 법률이 있을 때 여기에 소속되는 거죠. 예외 조항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제 저는 연구원들이 후보가 어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갔는데
연구원들이 막 박수치고 막 연호하고 열광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연구원들은 좀 싸늘하잖아요. 그 이공계 네, 출신들이 예. 막 열광 안 하잖아요. 보통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근데 굉장히 의외였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시면 저 김문수 후보 저분 이것만 좀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저건 진짜 문제야 네. 라는 것도 뭐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 뭐 하나둘씩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야 우리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대화를 할 때 약간 거래성 대화를 안 해요. 거래성 대화를 안 한다? 예, 예컨대 이런 게 선거라는 게 아무개 국회의원 나 도와줘.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 이렇게 해줄게 뭐 장관도 시켜주고 뭐 해주고 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은 다음 총선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나 좀 밀어주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계보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말로 한 거는 약속이 지켜집니까? 지켜지니까 지켜지는 그게 경우도 있고 안 계속 지켜지는 통하겠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켜주는 경우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할 거고. 그렇죠. 저 사람 말 꽝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될 거고 지켜지면 어느 정도 이제 세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후보는 그런 부분에 그런 대화를 안 하세요. 일부러 실질적으로 겸연쩍어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이걸 좀 도와달라.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끌어당기는 맛이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단점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에서 장점은 소위 엮이질 않는 거예요. 신세지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신세지는 관계가 없으니까 엮이질 않으니까 누가 무슨 그게 이제 연쇄고리로 만들어지면 부정비리가 그걸 싹트고 그렇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엮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한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네. 엮고 내지는 약속하고 좀 나 좀 봐주쇼 해주쇼 도와주쇼 하는 게 네. 그거 하기 즐거워서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 의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권력 의지를 그 왜 옛날에 이제 그 춘추전국시대 나오는 그 술, 법, 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로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술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으로 하느냐 예. 사람들 복종시키거나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김문수 후보는 그런 어떤 외부적 작용을 안 하고 그 지향점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이분이 도지사를 나온다는 건 도지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왜 나오겠어요. 대통령 의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권력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야 네가 그 뭘 하려면은 세상이 그런 거냐 다 짝짝꿍하고 뭐 그래, 하기 짬짬이 싫은 일도 하고 하고 하기 어려운 말도 하고 예. 그래야 뭐가 될 일도 되지. 그렇죠. 최선을 안 다하시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게 진실의 한 측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건 참 사람 스타일인 건데. 네, 그걸 이제 저는 그 정치학에 이제 그런 게 학문적인 건 아닌데 대통령형 정치인, 그 국회의장형 정치인 이렇게 둘로 나눠요. 국회의장이 되려면 이렇게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 사이에서도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표를 모으고 그러면 이제 로그롤링도 하고 이렇게 왜 내가 날 도와주면 나중에 나 당신 지역구 예산 도와줄게 이런 게 있다면 대통령형 정치인은 이를테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광적인 박수가 그냥 새로 터지면 그 국회의원들도 저 사람 인기 있네 따라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형 정치인에 가깝다. 지향하는 방식이. 예, 그 방식이고 주변에는 그 살갑지 않아서 사람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김문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김문수를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심지어 뭐 부천에 있던 사람들,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또 이렇게 세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후보는 니네는 항상 그 깔아 앉아 있으라.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백의종군 유형의 그런 참모들 친구들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직접 그 운전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는 줘요. 그러면 챙겨준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분.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노동자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노동자로 4년을 했으니까 예. 저를 픽업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신세 갚는다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이냐 예. 그런 생각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것저것 다 잘하는 리더십은 없으니까 없죠. 네. 뭐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권위주의적이지만 뭐 체계적으로 잘하고 신상필벌이 뭐 뚜렷해서 네. 뭐 스피드가 있어. 네. 아, 저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한테 작은 배려들을 참 잘해. 그래서 적은 없지만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으니까 약간 좀 우유부단한 점은 있어. 네. 뭐 크게 둘로 나누면 네. 용장형, 뭐 굳이 한자면 뭐 덕장형 뭐 이렇게 네. 나누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이분은 그 용장형에 가깝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 이제 요새 MS 이코노믹스 네. 그 김문수의 M과 S를 그렇대요? 따서 MS 이코노믹스를 하는데 이걸 이제 모아 스피디, 예. 모아 그 세이프, 모아 스테이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도 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좀 약간 그 대만의 그 TSMC에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너무 제약해 놓은 것도 예. 이거 풀어야 된다. 그 건강은 계속 건강검진 하면서 그 이걸 결국 그 기술 개발하고 초스피드 초격차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국을 앞설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때문에 러스트벨트가 그 전 세계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고 네.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온전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때 모아 스피디하고 모아 스테이블하고 모아 세이프한 그런 정책으로 그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실천가형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를 따르라 스타일. 그렇죠. 조금 더 약간 더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일단 내 말 따르고 불만 있으면 내 무덤에 침 뱉어. 이제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을 건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보통 그러면 팬도 많지만 적도 많죠, 보통은. 그리고 적도 많은데 그럼 이 사람은 타협을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 협치의 달인이라는 이게 그 노하린 작가가 이 후보를 인터뷰해서 예. 쓴 책이에요. 이 후보 관련 책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걸 인용을 하거나 뭐 약간 해서 가공해서 책을 만드는데 네. 여기 보면 협치의 달인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2010년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경기도지사에서는 그 유시민 후보를 한 5%에 가깝게 그 이겼어요. 예. 근데 그 경기도의원에서는 76대 42로 졌어요. 도의회에서는. 예. 그럼 3분의 2가 민주당이에요. 그럼 삐걱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그 3분의 2 가깝게가 민주당이고 예. 국민의힘은 107석이 됐네요. 108석에서.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무상급식 이슈가 그때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58억인가가 그 교육청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예. 700억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나라당은 50% 이하 어려운 사람 50% 이하만 지원해주자. 그러면 700억의 반은 한 35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 한 400억으로 맞췄어요. 그러고 이걸 친환경 급식을 하자. 팔당 상수원 그 북한 남한강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소출이 적잖아요. 비료 농약 안 뿌리니까. 예. 거기 소득이 적은데 이걸 그 비싼 값에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좋아하죠. 그 또 민주당은 그
700억이 다 안 되면 다 싫어하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자기 지역 사업 자기 생색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가장 그 김문수 후보에 반대하는 뭐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안양 지역에 범죄가 많으니까 CCTV 예산 이런 거 해달라. 그래 몇백억,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하여튼 지원해 준 거예요. 도 예산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 몇십억이겠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색낼 수 있는 예산들을 지원해 준 거죠. 그거 하다 보면 700억을 다 지원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은 친환경급식 저거 다 말만 그렇지 무상급식 해준 거야.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갖고 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화합이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협치를 하고 중간쯤 어디쯤에도 잘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제 보수 쪽에서도 약간 중도 보수나 네. 뭐 개혁 보수나 네. 저쪽하고도 아주 멀지는 않아 네. 하는 느낌의 포지션이 있다면 그렇지 보수 중에서는 말 좀 통하시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좌파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보수 중에서도 오른쪽에 더 가까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반대를 외쳤고 이번에도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각을 그래서 아니 계엄에 관해서 아닙니까? 다 각을 세운 게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이게 2시간짜리 헌법에 계엄 발동권이 있고 국회는 해제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사유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 그 기본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 이건 지금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협치의 달인처럼 그 부분을 좀 로그롤링을 해야 될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하는 것을 반대한 거죠. 그건 반대할 게 아니라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도 내려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도둑질은 반대야 내지는 뭐 저 무슨 파괴하는 방화는 반대야 반대할 게 아니라 저건 잘못한 거다. 네.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잘못은 했는데 처벌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라서. 처벌은 그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신임 불신임이에요. 용어가 네. 탄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처벌인 것처럼 돼 있는데 탄핵을 당했다고 그래서 깜빵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그 직을 맡기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아니냐.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탄핵 소추를 당해도 권한 행사가 정지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가 안 됐어요. 예. 그 이제 4.19 이후에 그 제도가 들어갔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1789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입법부가 중심이고 거기는 국회 예산권이 없습니다. 입법부가 중심인데 너무 입법부가 세지면 사법부나 행정부가 이게 너무 취약해질 수가 있으니 그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라는 예. 그 내용이 소위 그 연방주의자 그 논고라고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헌법 제도에는 좀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결함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헌법에 어느 걸 부정을 했죠? 그거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도 여쭙는 게 뭐 이번에 그 탄핵과 관련해서 왜 뭐 승복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 승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까지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보수 안에서도 네. 더 오른쪽 보수다라고 인식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듯하여서 그 오늘은 이제 후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오히려 후보 본인보다는 주변인에게 자꾸 옆구리 찔러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 가만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분은 처음에는 왼쪽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네. 느끼고 혹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전향하고 혹은 뭐 생각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오신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대체로는 보통은 그렇더라도 오른쪽 안에서는 상대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잘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될 테니 이제 가운데서 잘 섞어봅시다라고 해서 보통 가운데 쪽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왜 자꾸
더 오른쪽 포지션에 서게 되는가?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북한하고 당장 비교를 해봐도 북한 노동자들은 그 월급을 그 어디 뭐 놀러 다닐 정도 월급을 받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집에 화장실에 비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마이카 시대는 저 그 경부고속도로 올 때 그거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놓냐 그러지만 요새는 노동자들이 다 놀러 다니느라고 혹은 뭐 일 보러 다니느라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다 이거예요.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이제 드는 게 여전히 사실이고 네네. 사실은 정치 리더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뒤탈 없이 돈 잘 구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데 예.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 펀드도 만들고 후원해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해서 뒷돈을 주고받는 경우 외에는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와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도 옛날에 뭐 공중전화라고 그랬잖아요. 돈 넣으면 그 돌아가고 돈 안 넣으면 안 돌아가는데 요새는 생활 수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돈 안 줘도 열심히 그래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아까 그 극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뭐 대형 그 스크린과 이런 거 스피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걸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면 냈지 거기 나가서 일당 받아오는 이런 거 어디서 돈이 어서 오길래 일당을 받아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할 때는 노동운동에 뭐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학생운동할 때는 과외해가지고 그거로 시위하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뭐 누가 돈을 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열의가 저는 민주주의 자유파도 그런 민주주의로 다시 일어났다라고 생각되고 좌파도 원래 그런 자기 돈 내서 십시일반으로 하는 그런 전통이 살아있다. 이거는 좀 하지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없어요. 그게 물론 장점의 기반일 수도 있겠으나 네. 저건 좀 하지 좀 저건 여전히 못하네 하는 그런 게 뭐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남의 길을 끝까지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할 때 네. 상대방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 되면 그게 아니고 말이죠. 이건 이겁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끼어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할 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중에 그때 속 터졌다. 그때 왜 그냥 끼어들어서 자기 주도권 토론이면 끊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그럼?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충분히 남한테 이렇게 경청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늘 그게 있어요. 전화도 일일이 차 안에서도 오는 전화 다 받아요. 물론 이제 행사 때나 뭐 이런 때는 전화를 못 받죠. 예. 근데 뭐 모든 전화를 다 받는 건 아닌데 그 패스하고 안 받고 우리한테 전화를 맡겼다가 필요한 전화만 받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화 때문에 또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대통령형 정치인 이런 사람은 대중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핸드폰 적힌 그 전화번호를 줘요. 그러면 막 이렇게 명함 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서 전화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네요. 전화번호 아니까. 그리고 전화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요. 그럼 정말 받으면 김문수입니다 하고 받아야 되겠네요. 받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행사 때나 뭐 TV 토론 때는 못 받으니까 네. 못 받는 경우는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전화번호 적힌 걸 주는 거예요. 흔히 왜 약간 고관이 되면 유선 전화만 적혀 있는 유선 전화가 있거나 아예 전화번호 안 적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후보는 항상 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좀 언제 그 전화를 다 받습니까? 대통령 때도 되면 또 그걸 다 받겠어요? 그런 게
꼭 뭐 단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이제 권위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불편함이 몸에 있다. 네. 라는 표현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화 중에는 그 소방관들과의 네. 전화 통화 일화 네. 뭐 그게 그 대목만 잘라서 보면 아유 진짜 권위주의고 네. 저거 아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꼰대네 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준 그런 네. 대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가치지향 원리주의라고 이랬잖아요. 그 제복 입은 사람은 그 뭐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충성 뭐 이병 아무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남양주에 한 2년 전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는데 네. 눈 내린 날 그 술 먹고 왔으니까 이제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응대를 좀 잘못해서 그 할아버지가 얼어 죽은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등 성명되고 가짜 전화, 장난 전화도 다 출동해라. 뭐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 소방관 출동하는데 기름값 뭐 다 공공 경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임의로 판단하지 마라. 네, 임의로 판단하니까 무조건 출동해라. 본인이 그런 교육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소방교 아무개입니다라고 답이 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와서 이제 이 양반 당황해가지고 장난 전화로 받아들일 걸 생각 못하고 어쨌든 뭐 후보가 잘못한 거죠. 알겠어요. 저도 그 에피소드 아는데 근데 그게 잘못이 고위 관료쯤 되면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네. 전화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하면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거 실제 도지사 전화입니다.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보통은. 사전에 미리 얘기해놓고 네. 그 전화를 하게 한다는 거죠. 하게 하죠. 근데 이분은 직접 그러니까 아까 직접 전화를 받듯이 그래서 그런 데서 생긴 건데 이분은 그 경기도정의 그 어떤 표 중에 하나가 119 행정, 119 행정이랑 119 걸으면 바로 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걸을 정도로 119에 대한 애정이 사실 크신 분이에요. 그 에피소드가 이제 생기고 난 후에 네. 혹시 주변인이나 아니면 네. 실장님한테 네. 나 진짜 억울하다라는 쪽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면 없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 소탈하게 뭐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 일 중에 그 소방서, 경찰서 이런 거를 다 일시군에 하나씩 다 뒀어요. 그리고 앰뷸런스를 아마 이뇨한 의원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앰뷸런스도 고급 앰뷸런스를 갖다 댄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최한배 선배라고 전민련 사무처장 하던 분이에요. 운동권 그 선배인데 그 후보랑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후배인데 이분이 이제 폐암 사기여서 거기 문병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병원까지 갈 때 이제 뭐 괜히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 119에 전화하면은 그 병원까지 가는데 쉬운데 왜 그러냐 내가 전화 걸을게 하고 걸은 게 그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후보는 잘못했다. 아주 이 사람은 쿨한 분이에요. 그런 분에서 변명이 없죠. 오히려 제가 하듯이 우리가 변명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근데 본인은 뭐 알겠습니다. 크게 하지 않는 스타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많이 바라시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예. 김문수가 개발한 데가 많이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이게 다 지금 잘 됐어요. 행정 능력을 높이 사세요? 네. 아니 판교 신도시 테크노빌 이런 것도 직주 근접형의 개발이잖아요. 그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출퇴근에 막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나 평택 고덕지구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아파트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개발 그리고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일체 잡음이 없어요. 듣고 보니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렇죠. 예. 이번에 경선에서도 떨어질 뻔했고 왜 그게 자꾸 그렇게 그동안 부각이 되지 않거나 왜 떨어질 뻔했죠? 안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경선에서 1등 당선됐고 그렇긴 하나 심야에 뒤집으려고 한 것도 당원들의 힘으로 그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바텀업 이 방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지 이 사람의 계보원이 국회의원이 많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쭈려고 하는 건 그거를 제가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탄핵 직후나 전후나 이제 이때로 돌아가 보면 다음 차기에 이 국민의힘의 주자는 김문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그랬는데도
만큼 그동안에 뭐 해냈던 업적이나 뭐 치적이나 이런 게 잘 부각이 안 돼 있었던 건 그럼 왜 그럴까? 상대당 어떤 후보는 뭐 조금 거들어 드리면 그거 홍보에 굉장히 달인인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이게 약간 유행을 타는 언행을,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는 그 문제가 있어도 그때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러면 인기를 끌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이런 거죠. 주변에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나이 60 넘어서 택시 했는데 80 넘어서까지 택시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후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고 저도 또 그 정책보좌관으로 가게 됐는데 택시 운전 시작했는데 부르셨군요. 저 4년 했어요. 4년. 그 상당히 잘했어요. 실제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했는데 그래서 난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에 간다 이렇게 농담하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택시 노동자들의 상황 이런 것도 잘 알고 또 택시의 손님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들고 그 생활 이런 어려움 이런 걸 많이 알고 아마 알기는 택시 운전사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후보도 경기도지사 할 때 뭐 이럴 때 택시 운전한 게 그 민심을 청취하려고 한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후보가 어떤 기회가 안 생겨서 그렇지 기회가 생기면 이게 돋보인다. 지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때를 만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바로 그 답이 그냥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MS 합니다. 이코노믹스, more speedy, more stable, 그러니까 더 안정되게, more 빠르게,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속도. 후보님한테 이제 퍼플렉시티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퍼플렉시티들이 열심히 또 검색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느껴요. 전에는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 이제는 퍼플렉시티 이런 걸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뭐 챗 GPT나 그 그록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AI 친화적이고 그래서 AI 지금 우리가 잠재력으로 6위 정도 되는데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싱가포르가 R&D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R&D로만 좀 더 신경을 쓰면 사실 생산 기반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뛰어난데요. 자동차, 조선, 건설, 뭐 반도체, 뭐 문화 요새 뭐 문화도 많이 커가고 있잖아요. 방산까지 사실 이렇게 골고루 산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빌려오자면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플랫폼, 그러니까 선진 산업 기반 국가로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뭐랄까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그 본격 양산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이런 나라를 김문수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오늘은 뭐 김문수 후보 옆에서 보시면서 뭐 칭찬거리도 이제 많이 갖고 오셨겠습니다만 이제 바깥에서 좀 궁금한 질문들도 대신 좀 받아줘야 될 수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많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참 많이 싫어하는 분들도 그런 있지 분들이 않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가능하면 그렇게 호불호가 뚜렷한 분들하고는 직접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보통의 정서와는 다른 표현을 해서 또 점수를 좀 잃으신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까 가치 중심으로 그 사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난 표가 떨어져 멀리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전광훈 목사와 최초의 관계가 있었던 게 이제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같은 그런 파렴치범을 그 법무장관에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10월 달에 10월 3일, 10월 9일 엄청난 큰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 때 함께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이 범위에 있는 거예요. 뭐 때려부신 것도 없어요. 그분에게도 발언할 자유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그 앞장서는 분 중의 하나다. 그분의 발언에 나도 꽤 동의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까? 그때 조국 사태 때 그거 반대하고 그 지금도 그 어떤 시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이 있다. 근데 최근에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건 팩트 중심에서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경산노위 위원장 이게 이를테면 관직 아니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시위 현장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도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팩트로서의 관계는 없어요. 팩트로서의 관계는 없지만 그분이 하는 것들이 그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촛불 시위 할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태극기 시위도 할 수 있는 거다. 촛불 시위는 시민운동이고 태극기 시위는 태극기 집회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정도지 뭐 실제로 못 만난 지가 이제 그 한참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한참 됐는데 뭐 무슨 뭐 조종을 받아서 한다? 아니 조종을 받아서 저 양반이 뭐 옛날 그 고문도 이기고 깜빵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인격과 신념이 있는 분들이 어떤 때는 만났다, 어떤 때는 이렇게 거리가 있다 이런 정도지. 좀 더 그럼 솔직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선거철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거 공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사실 그 왼쪽부터 오른쪽이라고 하면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네.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안 찍을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학을 네. 거부하는 게 김문수 후보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 예를 들면 30대 40대 청년일 때는 네. 아유 꼿꼿하기도 해라 뭐 할 수 네.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표현이 국민의힘의 표현입니다. 네. 자칫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휘두를 수 있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 위기 아닙니까? 삼권 장악, 총통 독재를 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는데 본인하고는 조금 덜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가운데에 있는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정치인이고 아실 거면 너무 오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한 후에 많이 중간으로 가야 선거에 이기고 이재명 후보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이나 이런 게 다 중간에 있는 분들 네네. 한테 예컨대 그 GTX로 이렇게 전국 광역권을 한다 이런 공약이 네. 교통혁명은 혜택은 누구한테 가요? 출퇴근하는 그 나날의 생활에 고달픈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그 중도 뭐 청년 그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고 사실 정책으로 어필하거나 뭐 요새 코미디 프로나 그 지점장에 간다 네네. 이런 데도 이제 출연하고 그러시는데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네. 이분이 뭐 꽉 막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맞습니다라든가 예를 들면 너무 오른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뭐 아니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의가 있지만 네. 수용한다. 예. 이의를 가질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의가 있어도 나 이제 너 니네들하고 안 놀아 이런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너는 극단적 생각에 이거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호텔 경제학, 노쇼 경제학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 분명히 예약했다가 취소했잖아요. 노쇼를 하면 경제가 한순환이 됩니까? 탄핵과 관련한 입장에서도 너무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과 발언을 왜 굳이 안 하실까?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전 지사님이었다면 이거 굉장히 유연하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이제 개성의 차이 아니겠어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보가 상당히 그 가치 중심의 그런 그 삶을 살아오신 분이고 일관성을 그 상당히 강조를 하셔요. 그런데 그 가치 중심과 일관성은 사실상 이 중도층을 향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자유시장 경제가 보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창의가 막 발현되는 그런 체제가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듯이 그 이 원칙적인 측면 그리고 그 이 각자의 창의와 이런 게 돋보이는 거 그래서 자유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가장 그 중간층에게 어필한다라고 보는 거죠. 옛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나 노쇼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당장 예약을 했을 때 좋거나 소득을 그 최저임금을 확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나 당장 월급 받는 사람 좋지만 그 상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 듣기에는 꿀 발린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하시는 거지 실제로 아까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현장에 간다는 거예요. 후보 내부에서는 아유 좀 꿀 발린 소리도 좀 하고 다니지 진짜 답답하네 이런 반응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있어요. 있어요 안에서도. 예. 그렇지만 그분이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게 사실 꿀 발린 소리로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런 얘기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 자동차 공업사를 했었는데 버는 족족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케네디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고 후보는 그런 점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노력하자. 52시간 풀 수 있다. 그렇다고 뭐 건강 해치고 뭐 착취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검진 다 하고 그 진짜 초격차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쪽은 주 4일째 4.5일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여기 3프로 TV에 일하는 분들 당장 4.5일째로 해가지고 월급 그 일 덜하고 돈 더 주겠다. 가능해요? 맞습니다. 박 실장님은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한테 아유 좀 꿀발린 소리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겠네요. 안 하시는 김문수 후보님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멋있다기보다는 동지죠. 동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원 김문수 후보 캠프 수행실장님 지금 김문수 후보 TV토론 준비하는데 잠깐 짬내서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억울한 이야기 변호도 해주시고 뭐 조금 흉도 좀 보시고 그랬는데 꽤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도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원 실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